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 후보는 39.07%의 득표를 올리며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3,000표 차이로 누르고 최종 당선자가 됐는데요.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재보궐선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단연 강성희 후보의 당선 이야기를 짚어봐야겠는데요. 진보당 출신 후보가 처음으로 국회를 입성한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사실상 통진당 소속의 의원인데 사실 통진당은 반국가 단체로 지켜서 이제 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진당 출신이 다시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데 최근에 오늘이죠 아마 제주도 진보당 제주시도당 위원장이 이저 반국가 단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봤을 때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희 후보 당선된 데 대해서 축하는 드립니다만은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선 자체도 그런데 또 이제 지역구를 보면 전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좀 나중에 이제 복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무소속 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색깔을 가진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성희 후보가 된 데 대해서는 아마 전주 지역에서도 민주당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뭐랄까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성희 후보의 당선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국회 입성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통합진보당은 이적단체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이 돼 왔고 최종적으로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 속에서 판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은 못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이념의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출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북한과의 대립 관계 속에 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니 우리 내부의 다양성 이것들을 좀 인정하자라는 정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일방 통행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좀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69시간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걱정을 끼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걱정거리가 되는데 민주당은 많은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 이런 정서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강한 그 여의도에서 정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진보당에게 한번 들어가서 일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준 것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 그리고 당의 방침에 어긋나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입당을 불허한다라는 내부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이었던 후보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그런 방침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상대적으로 진보당의 강창희 후보가 좀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약간의 아쉬움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일정 정도의 득표를 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좀 가졌었는데 10% 미만의 어떤 그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8% 정도인데
이것을 아쉬운 측면이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더불어서 이런 정도의 혹독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체 반성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 의견의 다양성 좋습니다. 좋긴 한데 사실 그 통진당 같은 경우는 반국가 단체로 해산이 된 그런 정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진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주도당 위원장의 혐의 이런 부분은 간첩 혐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제 민노총의 조직부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첩 혐의를 한 부분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예. 지금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내에 무슨 간첩이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남북이 엄연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주에서 사실 굉장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 선거에서 얻었던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전주라고 하는 뭐 호남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주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있는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육감 선거라든가 구의원 선거에서도 예. 사실 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민심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남갑이라는 게 우리 보수 지역의 텃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사실 걱정을 사실 안 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당과 1대1 구도에서 패했다는 건 물론 뭐 아주 근소한 차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패했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더군다나 삼선 국회의원이 있고 또 사선의 당 대표가 바로 인접 지역이 있는 같은 남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예, 뭐 울산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그 기초의원 선거지만 최덕종 구의원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울산 정치에 있어서 큰 사건이고 충격이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 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폭적인 지원 유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그것도 기초의원 후보가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민심으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것이 거의 40% 정도의 득표를 가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리 유권자들의 현재의 마음 그리고 보수 텃밭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에서 정말 반성적 차원에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그 텃밭에서 패했다라고 하면 당 대표부터 해서 지도부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제에 여러 가지 지금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그 대통령실과 국회가 다투고 있는 그리고 여야가 타협 없이 계속 다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유권자들은 어느 편의 손을 들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교육 분야의 진보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사실 거부감을 갖고 보수적인 교육 정책을 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호영 교육부 장관을 다시 또 임명을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까지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비록 작은 숫자지만 드러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그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일방통행식 정권 운영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고를 네. 경고를 유권자가 사실 이제 내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번 결과로 좀 되돌아볼 것들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민주당은 강성희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아예 지금 공천조차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당 내부에서 좀 되돌아보자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요? 저희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그 대가는 혹독한 참패였었죠.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견지를 했고,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라고 하는 방침에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 비록 과거에 민주당과의 인연이 깊고 민주당과의 공헌한 바가 있을 테지만 당의 방침을 어기고 반발해서 뛰쳐나간 후보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내부 방침까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강성희 후보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 지역 내에서의 민주당의 심판은 아니다. 다만 예.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어떤 만들게 한 이런 책임으로서의 반성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제안한 어떤 캠페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나온 이야기입니까? 밥 한 공기 더 먹자 하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면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된 그 정책을 실행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알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양곡관리법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남는 살 강제 매수법이다. 그리고 영농 파괴법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법은 민주당에서도 사실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은 부작용만 클 수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정부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은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비축미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2조 원대가 되고 있는데, 항상 매년 5% 이상씩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만약에 생산량이 3에서 5% 늘어나고 또 가격이 5에서 8% 떨어지면 무조건 다 싸들인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쌀 벼농사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밭농사를 하겠습니까? 쌀이 넘치면은 그것도 정부가 다 사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농 자체가 구조가 벼농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벼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다 사준다 하면은 농민들은 당연히 쌀 생산을 벼농사를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형평성에도 곡물에 따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쌀을 갖다가 그러면은 싸다 지금도 남는 쌀 2년 보관했다가 지금 헐값에 팔거든요.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세금을 들여서 예. 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예. 않은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서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설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밥 한 공기 다 먹는 것으로 쌀값 안정을 꾀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 내에서도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쌀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민한지, 우리 농민들의 삶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남기지 말고 다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런 어이없는 말씀인데, 이거를 KBS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굉장히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알려드리면요 이러면서 밥 한 공기 다 먹자. 웃기는 거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안이 궁색하다라고 하면 궁색하다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좀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법이 도입되고 나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차라리 호소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실 웃픈 사례가 밥 한 공기 먹자라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같고요. 김재원 최고가 5.18 헌법 정신에 담는 것 반대한다라고 하고,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합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4.3, 그러니까 제주도의 우리 도민들이 해방되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었을 때까지의 어떤 이념 갈등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의 4분의 1 정도가 돌아가셨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격이 낮은 추념일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30대 30으로 나뉜 양쪽의 지지층, 그 사이에 있는 40%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품격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로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해주는 그 30%의 지지율,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기대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쭉 그동안의 그 막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저는 정부 여당이면 정부 여당다운 최고위원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여야가 품격 있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막말 대잔치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 민생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 한 2차례 정도인데, 이명박 정부 때 택시를 대중교통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민생과 관련된 농민들의 쌀값 문제와 소비자들의 문제, 이것들을 거론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문제는 여야가 함께 추진을 했던 문제인 반면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여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러한 민생 문제를 가지고 그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고, 과거에 이승만 정권 시대 때에 많았던 그런 거부권 행사, 그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민생 이재명 대표의 민생 법안 1호 법안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 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했지만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 해서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그때 했던 논리와 똑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면서 지금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쌀농사 기계화율이 이제 98% 정도 됩니다. 반농사는 한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화율이 높은 쪽으로 그러면 농민들은 영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 지역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고령화된 사회 아닙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기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싸준다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반농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우리 지금 소비 추세를 보면은 쌀보다도 빵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밀은 우리 자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도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장목으로 분산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양곡관리법을 떠나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이게 국민의힘 당 자체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이제 서로화로 계속 이렇게 이제 뉴스화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국민들의 생각을 잘 읽어서 정말
정제된 말씀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 지도부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도 가까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들 집행부들도 좀 생각을 깊이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상대 당입니다만 김 대표 좀 앞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 대표께서 대표로서의 자기 권위를 세우려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해야죠. 실질적으로 징계해야죠.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뭐 이런 말로 해서 징계해라라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징계를 해야 당 대표의 권위도 쓰고 뜨거 하면서 그런 막말을 내뱉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양국관리법 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생산량이 5%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이 됐어요. 쭉 관리가 되었고 약간씩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최고의 가격을 유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시급성이 그때 당시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요 산업단지나 주거지역을 그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안 해줍니다. 왜?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다 포기를 해다시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법안에 들어있는 타작물 지원을 법제화했습니다. 논에다가 밀,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여기에 따르는 노동력과 여기에 따르는 수익의 감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제화를 했고 그리고 과잉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제어 정책을 해놨냐면 전체 경작 면적이 늘어났을 때는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 매입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게 이런 법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국관리법은 남는 쌀을 조장하고 결국은 농민들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여당을 많이 지지했어요. 70대 이상과 특히 이제 그 직능 분야에서는 농업 분야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지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걱정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면요, 남는 쌀 매년 1조 세금들 1조 이상의 세금을 들여서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뒤에 또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건 세금 낭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농업도 다양화시켜서 말하자면 뭐 스마트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농작물 신영농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쌀만 계속 사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쓸 수도 소비도 되지 않는 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노원을 휴경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 것들이 경작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타작물 지원 제도를 크게 확대했어요. 예산을 늘려서. 저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 이것만 합쳐서 제대로 정책으로 실현한다면 굳이 법을 안 해도 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농업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취지예요. 그동안 보수 진영도 해왔고 진보 진영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정책으로 했던 것을 법으로서 제도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지 상식이 있는 농민들은 사실 너무 걱정스럽게 현 정부를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어차피 내년 총선을 바라본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여러 곳에서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이
창고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양국 창고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사실상 보면은 60% 이상이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영농과 관련해서 새로운 영농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그런 계속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호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민주당의 지지 지역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쌀 주권이라고 우리 주권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그런 형태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 자칫 그렇게 그건 저 지역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씀이시라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우리 충남이 팩트가 전국 쌀 생산량의 2위입니다. 충남이 2위예요. 그리고 충남의 농업 지역은 대부분이 국민의힘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위한 더더군다나 호남을 위한 법은 절대 아니고 경기미가 제일 비싸요. 호남미 또 경상미가 제일 쌉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경상도에 있는 우리 농민들 이분들이 호남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양곡관리법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안 건들이 또 몇 개 더 있고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발언 논란 김 대표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또 기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런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서 김 대표가 좀 강경한 말씀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용납하지 않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개혁성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김 대표께서 상당히 이게 안정을 찾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혁성은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갈 것 같고 우리 혁신에서 내놓은 안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총선 때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중간 평가라든가 그 시군 의원들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성 강화 부분은 어떤 분들은 그게 폐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김 대표께서 역정을 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김 대표는 그런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또 더 다양한 안들을 취합을 해서 보다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당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평소와는 조금은 좀 더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차위원들께서도 또 서로에 휘말리고 또 혁신성이 막 후퇴하는 듯한 그런 예.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지적을 받고 하다 예, 보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강한 의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사실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예. 앞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테고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당 전체를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의 성향이 좀 온화한 성향인데 아마도 좀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선출이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원내에서 또 협상의 대상이 될 거고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의 궤를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조혜진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내 개혁을 주장하면서 출마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좀 건강한 기운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은 보면 친윤 내에서 두 분이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되든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처럼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막말 가까운 말을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당직자 누구냐 색출해라 라고 해서 힘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는 이런 꼴인데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분은 다음번 총선에서 큰 걱정 없이 공천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정책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민생과 약간 괴리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이런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전 김학용, 윤재욱 두 분 의원 모두가 다 친윤계로 묶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긴 어렵다. 그래서 연포탕을 얘기했지만 윤포탕을 만들었던 김기현 대표의 그런 리더십처럼 그 윤포탕의 한 어떤 그 흐름에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이런 원내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두 후보 사이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또 각 후보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후보다 뭐 윤핵관이 아니냐고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 있고 TK 지역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 뭐 우리 국회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서 어떻게 선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 우리 당 대표께서 영남이니까 수도권 지역에 김학용 의원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두 분 다 친윤이라 하더라도 예. 완전히 똑같은 당 대표와 대통령과 당 대표, 원내 대표가 막 일렬로 가는 그런 형태는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 전망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좀 모이는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체감하신 바는 따로 없을까요? 뭐 우리 의원들께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쉽지 또, 않죠. 예. 투표하는 것 부분하고 또 다른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다른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이 원내 전략 전술이 바뀔 수가 그렇겠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누가 돼도 똑같다. 그래서 아마 역대 원내대표 선거 중에서 바로 내일이 이제 투표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치러지는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내일 치러지고요.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제 원내 협상 상황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들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간중간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총선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정치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급이 종종 되고 이번엔 또 이사하는 걸 가지고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언급하기 전에 구체적인 본인도 지역까지 언급을 나오고 했죠. 하는데 예. 본인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사실도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 뭘까요? 아마도 뭐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추측들인데 본인은 전혀 그런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내가 출마를 할 것이다 말씀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계속 지금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 무슨 구체적인 지역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도 아니라고 분명히 그 선을 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 그 자체도 그냥 뭐 예측일 뿐이고 추측일 뿐이고 그냥 가상인데 본인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추측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출마할 거로 다 보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국민들도 다 출마할 거로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한동훈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지든 비지지든 간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됐던 송파 병 지역이 강남, 서초 여기는 현직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송파의 갑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에요. 병이 이제 민주당인데 그나마 간신히 신승을 거두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승부가. 그러다 보니 그런 정도가 한동훈 장관이 가기에 적당한 지역 아니겠느냐. 위험한 지역으로 보냈다가 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 거론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TK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비겁하게 보이고 그리고 TK와의 어떤 연고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나마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거론되는 송파병이 그 언론에서도 전망하고 또 정치권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전망하면 아마도 그런 전망들이 좀 맞을 것 같고, 지난번 그 언론 인터뷰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 하는 거 보니까 뭐 크게 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허위 뉴스입니다, 뭐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즐기는 것 같더라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출마는 무조건 하는데 어디냐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쯤 장관직을 내놓느냐. 왜냐하면 장관직은 내놓게 되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집권당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절만 남았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 아닌가 싶어요. 한 장관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신기하다고. 지금 그런 얘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꽤 좀 센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부부 감옥 갈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선을 꼭 이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불소통 속에서의 어떤 독재식 어떤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적절하지 못했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했던 행위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최소원 씨 돈 찾는다고, 재산 찾는다고 독일에 가서 떠들썩하게 독일에 갔던 적이 있는데 왜 안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윤지호 씨 또 의인으로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것도 지금 거의 5선 의원이신데 이렇게 지금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참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일본 방문 이야기 잠시 또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떠나서 며칠간 보고 오는 건데 일단 일본과는 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야당 의원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직접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의 공통 관심상 협력해서 추진할 내용 이외에는 일본과 더더군다나 우리가 불편한 관계인데 직접 만나기가 좀 어렵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피하고 싶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후쿠시마 방문이냐라고 이제 의문점들을 제기하시는데 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정부 여당에서 그랬잖아요. IAEA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여기에 우리 측 전문가나 우리 측 연구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해 주시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간다는 거는요 국가적 망신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가서 확인하겠다. 제발 가서 또 뭐 괴담을 만들 소재들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현장에 가서 정말 팩트만 찾아오면 좋은데 가서 정말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 감정만 북돋우는 그런 괴담을 만들어낼까 하고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